네,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핵심이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왕 실장과 신데렐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락한 이들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김태현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와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특검 들렸다가 법원으로 갔는데요. 네. 자, 그 특검 사무실에 들려서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제가 보면서도 참 저 시간에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두 사람 표정에서 어떤 걸 읽으셨습니까? 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죠. 예. 특히 이제 뭐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뭐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근데 오늘 그런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보면 좀 긴장한 모습들이 역력한 것 같았고요. 예. 뭐 조윤선 장관 더하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 정부의 신데렐라라고 엄청나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여성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직 장관이고요. 그렇죠. 현직 장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검과 법원까지 한 4번의 이제 포토라인 서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이 남은 거죠. 오늘 한 3번 정도를 지금 섰으니까. 굉장히 긴장한 표정이 역력을 했고.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계속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법한 정도로 공격적인 질문이 많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글쎄요, 뭐 거기서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해서 본인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민을 상대로 한 뭐 죄송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심려를 끼쳐들어서 뭐 어쩌다는 그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라도 한번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실질 심사를 성실히 받겠다. 조 장관은 이 얘기는 했습니다. 김기춘 뭐 실장은 그렇죠.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근데 뭐 실질 심사 성실히 받는 게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한 거죠. 국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한마디 정도는 하고 가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이런 그렇죠. 사태가 네. 있게 된 데 대한 어떤 장관으로서 주무장관으로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오늘 조윤선 장관이 오늘 노컷뉴스 단독 보도가 오전에 좀 일파만파였습니다. 내가 작성을 했는데 김기춘 전 실장이 시켜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조윤선 장관은 그런데 나 특검에서 이렇게 자백한 거 아니다라고 지금 문체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기자가 오보를 낸 걸까요? 아니면 조윤선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기자가 걸까요? 전적으로 오보냈을 확률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특검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사정 당국의 관계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의 증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윤선 현 장관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하긴 했는데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뿐이다. 지금 현재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한 사람들이 줄기차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나는 한 적이 없다. 나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한 일이고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조윤선 장관이 부인했던 거는 얼마 전에 보도됐던 그 어버이 연합의 관제 데모도 조윤선 장관이 지시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거마저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혐의를 끝까지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명확한 정황 증거가 확실히 나올 때까지. 그렇다면 현재 문체부 장관으로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보일 거고 또 따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증언이 배치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훨씬 더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따라서 오늘의 구속영장이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발부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끝까지 모른다고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이제 김기춘 실장이 시켜서 나는 시켜서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 큰 차이는 없고 이미 뭐 제가 봤을 때도 어떤 형태로든지 구속영장 발부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케이스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백을 하고 나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시켜서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장에서 상급자인 비서실장을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밑에 비서관들 시켜서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설사 이번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갔을 때 그래서 반성의 기미가 있다.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냐. 그렇죠. 사실 약간의 참작의 여지는 있을 텐데 만약에 끝까지 부인했을 경우에 이건 사실은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 승부수인 거죠. 부인한다고 했을 때 검찰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도 되는 있지만 거고. 예. 그게 아니라 검찰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해 놨는데 본인이 끝까지 부인하게 된다고 하면 판결문 첫 줄에 뭐가 들어갈 거예요? 피고인은 반송의 기미가 없다. 이 문장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양형에서 조금 더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뭔지 모르겠으나 조 장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지는 건데 글쎄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인지 오늘 구속영장은 저도 발부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발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신동철 전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진술했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제가 다 했습니다. 우리 정무수석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갔다고 보면 바로 윗 결제 라인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의 혐의는 어느 정도 지금 입증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조윤선 장관, 그런데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계속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문회 때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18번 같은 질문을 돌리고 돌려서 겨우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이제 돌려서 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증인, 솔직하게 말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조윤선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없으면 저희들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 여러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조윤선 장관이 저때 한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주 의원도 그걸 감지를 하고 파고들었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했거든요. 이번에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돋보이죠. 예. 김경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서 일단 블랙리스트 자체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예. 국회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근데 사실상 유진용 장관이 블랙리스트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어느 정도 증언한 관계 속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예. 김종덕 전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연루돼 있는 비서관들이 다 구속돼 있는 상황.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자체를 부인할 수는 도저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블랙리스트를 내가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 그 당시 정무수석 입장에서부터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본인에 대한 혐의를 피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어렵게 돌려 얘기를 하는 거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특검의 이제 수사가 종점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거의 종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보도됐던 것처럼 김기춘 전 실장한테 미루는 것 말고는 딱히 예. 답이 없어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떠넘기기 말고는 답이 네. 없어 보인다. 예. 뭐 조윤선 장관 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그리고 뭐 살아온 과정 보면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정말 대학생들의 워너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이게 피의자 신문이 됐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형국가 예. 아니겠어요. 사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뭐 예전에 뭐 장관을 두 번이나 그렇죠. 했습니다. 뭐 왕의 남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왕의 여자라고 불려도 될 정도의 엄청난 큰 성공을 거뒀는데 사실은 그 어차피 대통령은 지금 배우자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에 대해 역할을 대행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들도 맞고 뭐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대변인을 하면서 대통령을 그 당시 후보 시절보다 밀착해서 같이 다니긴 했는데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것까지야 사실은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 여성 정치인들을 많이 하고 사실은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장관을 할 만한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윤선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 한 것까지는 사실 더 정가이나 관계
얘기는 이해는 갔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 수석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역사상 비례대표 출신 초선 의원이 정부수석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박준호 정부수석처럼 외교관 출신도 정부수석을 임명하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정부수석 가면서 이게 조윤선 장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정말 총애하시는구나. 그런 얘기들이 청와대와 여의도 주변에서 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의 시초는 조윤선 장관의 정부수석을 가서 이 정부수석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드러난 결과가요. 그것이 결국 조윤선 장관의 발목을 잡고 말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는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전례를 보면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몰랐는데 구치소에서 대기할 때도 수의를 입고 대기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조윤선 장관이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현직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직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네. 조사를 받는 게 적절하냐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일고 있죠. 물론 이제 사법적 판단에서 대법의 판단이 날 때까지 본인은 무죄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과는 또 다른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문체부 장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윤선 장관이 스스로 사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스스로의 사임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면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조윤선 장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체부 전체에 대한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창올림픽도 치러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럼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지금 문체부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행이 야당에서 사실상 이 해임 건의안을 먼저 의결시키기 전에 조윤선 장관에 대한 경질을 신속하게 이루고 지금 말씀하셨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 그리고 지금 이 문화계에 대한 국정농단을 통해서 새롭게 그 조직이 개편돼야 되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권한 대행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황교안 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조윤선 장관은 평생 해보지 못했던 갑의 생활이 아닌 을의 생활에 이제 접어들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저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생각한다면 지금 조윤선 장관의 저와 같은 시련은 아무런 시련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아픔에 비하면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한 한마디 할 기회가 만약 있다 그러면은 오늘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정도는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이미 구속된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문체부 관계자들이 지금 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 조윤선 장관마저 이제 김기춘 실장이 시켰다. 이렇게 되면 뭐 주변에 진술들이 다 그러니까요.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별명이 또 법꾸라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실장이 결국 이제 그 특검과의 싸움에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느냐는 건데 자백을 할 리는 만무하고요. 예. 아마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주 100번 양보해서 넌 짓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봐 정도까지는 했다라고 거기까지는 물러설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좌파 예술인들, 진보 진영 예술인들 명단 쫙 작성해서 나한테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배상하지 마라고 진술했다고 진술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마 뭐 김영한 비망록 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또 김기춘 실장이 몰려 있는데 그것도 김영한 전 민정수석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이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단어 끊어져 있거든요. 예. 그건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 이렇게 청문회에서 했듯이 아마 그렇게 방어를 할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나왔던 조윤선 정무수석의 진술인데 그게 과연 아까 이제 김병민 교수도 잠시 언급했지만 특검 쪽에서 흘러나온 건지 어디서 흘러나온 건지 모르겠으나 과연 조윤선 장관이 어떤 형태로 진술했냐라는 거죠. 예. 일단 본인이 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워딩과 똑같이 진술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비슷한 뉘앙스는 흘렸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나는 빠지더라도 참 김기춘 실장이 그냥 뭐 밑에 비서관들이나 직거래하는 것 같아요 정도라든지 예. 나의 책임은 피한 아마 그 정도 진술은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술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김기춘 전 실장의 운명이 좀 갈리지 않을까. 좀 지금 뭐 그렇게 보이네요.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특검이 이 블랙리스트는 초반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블랙리스트가 뭐길래 특검이 이렇게 초반부터 들여다봤고 또 정권 실세들이 이렇게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는지 차현조 앵커가 정리됩니다. 송강호, 정우성, 김혜수.
스크린에 올라야 할 배우들 명단이 다른 명단에 올라와 있다고 하죠. 바로 문학의 블랙리스트입니다. 9,473명, 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학의 인사들의 숫자입니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동참했거나 과거 문재인 대선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했던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반정부 성향을 가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빼버린 건데요. 다시 말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획 의도에 맞는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는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부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에 따라 내 편과 남의 편을 갈라놓은 겁니다. 리스트로 본 거는 2014년 6월경으로 기억을 하고요. 리스트 이전의 형태로는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김 전 실장은 나는 그런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압박 끝에 마지못해 명단의 존재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왕 실장과 스타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까요? 실질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특검은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 실행, 총지휘자를 지금 김기춘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작성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은 전반적인 지금 국정농단의 어떤 주범이다, 몸통이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축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문체부에 대한 농단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목되는 거는 문체부 고위직 인사들이 소위 말해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면서 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이거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모든 부분에 대한 혐의를 비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덫에 걸리게 된 게 바로 블랙리스트 암초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애당초에 특검 수사 시작됐을 때는 이게 수사의 범위가 아니었는데 하다가 증언들을 종합해보고 결정적인 제보를 하게 된 거 이제 류진용 전 장관의 증언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둘의 수사를 그러니까 이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정점에는 김기춘 전 실장을 빼고는 도저히 이 사건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견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시 스타일을 봐서 알겠지만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참모나 비서관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대행을 하게 되는 역할이 있게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모금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안종범 전 수석이 진행을 했다면 그 외적으로 공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나머지에 대한 거의 모든 역할들이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법꾸라지라는 별명처럼 더 이상 빠져나가기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자택의 CCTV를 갖다가 정리하려고 했던 정황이라든지 본인의 휴대폰을 완전히 깡통 휴대폰으로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김기춘 전 실장도 구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찬사를 항상 이어왔었는데요. 지난 청문회에서도 안민석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 있고 매력적으로 생각하느냐, 뭐라고 대답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정의는 13년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매력적이고 차밍하고 위험하고 디그니티하고 엘리강스, 우아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답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경 변화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 말이 가지는 뉘앙스가요. 김기춘 실장이 전 실장이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런 어떤 뉘앙스 풍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럴 줄 몰랐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 의원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 이럴 줄 몰랐어.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정농단하고 이럴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니?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은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예. 3인방은 당연히 한몸이가 알았을 거고 네. 최소한 김기춘 전 실장 알았을 거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도 알았을 거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청와대 내에서 공안 라인과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이니까 예.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더군다나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와의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인연 때문에 최순실 씨를 2007년, 8년에 알았다는 게 또 청문회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최소한 이 두 사람은 3인방의 실체, 최순실 실체 알았을 거라고 다들 보는데 예.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던져주고 있는 거죠. 나는 아니, 몰랐어. 본인이 2009년에 미공개 회고록에서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운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뭐 운명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네. 그 72년대 이제 유신헌법 초안 본인이 그 자서전에 그렇게 회고록에서 그렇게 씁니다. 그 유신헌법을 만들 때 내가 그 해외 자료를 연구해가지고 대통령을 딱 찾아드렸다. 네. 대통령 좋아하시더라. 당시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 파견되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아마 그 당시에 최연소일 거예요. 최연소였죠. 그걸 예. 하면서 문세광의 자백을 받으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가까워지고 청와대 이 법률 비서관을 하면서 또 당시의 영예인 박근혜 영예와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권에 투신해서 또 역시 그 친박계 핵심 인사가 되고요. 그러니 김기춘 전 실장 입장에서 보면 나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김기춘 실장께 정말 묻고 싶은 건 진정한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충성이란 게 내가 모시는 주군이 뜻대로 다하는 게 충성인지 내가 모시는 주군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진언을 하는 게 충성인지 예. 정말 진정한 충성의 의미가 뭔지 아마 김기춘 실장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아니겠나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만약에 혐의가 입증된다면 다 본인이 안고 갈까요? 아니면 나도 대통령이 시켰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고 얘기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그 생각이 가능성이 됩니다. 크다. 예. 일단은 오늘 그 추석하는 과정에서 뿔테 안경을 쓰고 갔던 모습을 보니까 네. 구속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김기춘 전 실장이 2009년 이 미공개 회고록, 소위 말하는 네. 지인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500페이지가 넘는 회고록을 작성했는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그 선대로부터의 일과의 운명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에 입문하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인연이 운명으로 이어졌을까? 예. 저는 김기춘 전 실장과의 인연은 전혀 이어지지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늘 양지 바른 곳, 그중에서도 권력이 있는 곳을 쫓아갔던 게 김기춘 전 실장의 행보고요. 말 그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 정도로 그 정권에 충신했다면 그 뒤로부터의 권력을 쫓는 모습들이 없었어야 되는데 네. 50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모습들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50 청산으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을 시기에는 거기에 또 같이 권력에 편승해서 살아남을 수 있던 모든 영향력을 보여줬었고 2000년대 초반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의 권력과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또 권력에 함께 따라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힘이 있는 곳에는 열심히 따라가지만 그 힘이 다했을 경우에는 그 줄을 언제든지 놔버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이 모든 짐을 내가 껴안고 가겠다. 저는 그럴 김기춘 전 가능성은 실장이 없다.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운명의 보여집니다. 충신이었지만 끝까지 그 운명은 끝났다라고. 본인이 안고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 아예 그 언급 자체가 없을 거예요. 아, 왜냐면 언급 그건 자체를 안 할 것이다. 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예. 자 자백합니까? 네. 당신이 하는 거야? 시킨 거야? 시킨 겁니다. 이 순서인데 네. 김기춘 전 실장 오늘 제가 봤을 때 끝까지 부인할 거기 때문에 그 나는 단계까지도 안 했다로 끝까지 네. 부인할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요. 대통령 시켰다 거기까지 증거를 안 가지도 했다까지는 않을 것이다. 안 갈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단계가 와서 묻게 된다면 저는 김병민 교수랑 좀 얘기 틀린 게 저는 본인 선에서 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김기춘 씨가 알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한들 내가 스스로 최종 결정자로 한들 나의 형량이 별로 이거 조윤선 장관은 또 틀립니다. 예. 김기춘 전 실장의 무게를 생각해 봤을 때 형량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고 볼 거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이 안고 가는 길을 택할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자백을 한다고 하면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이 블랙리스트 수사와 함께 특검이 처음부터 화력을 집중했던 것이 삼성 뇌물주인데요. 이건 일단 첫 문턱에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삼성이 어제 돈을 줬지만 청탁은 아니다. 이 논리가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SK
또 뭐 롯데 이런 대기업들의 이런 방어 논리가 참고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까? SK와 롯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뭐 SK 같은 뇌물죄 네. 대가성 입증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영장 기각될 거라고 그 얘기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 했었죠. 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다 돈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가면 심플합니다. 그냥 뇌물됩니다, 이건. 네. 대통령 직접 받은 게 아니라 K재단, 미르재단의 제3자인 법인이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들어가는 거고 또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받았기 때문에 최순실이 받은 거를 대통령으로 받은 것을 볼 수 있냐는 공동지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구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애초 시작할 때부터 구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도 대통령의 그냥 직권남용, 뭐 안종범 수석, 최순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뇌물을 기소하지 않은 거지. 이걸 과연 뭐 삼성이나 재벌 기업들을 봐주기 위해서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패막이가 된 거죠. 삼성도 안 되는데 우리는 K재단, 미르재단 아니냐? 우리도 부정한 청탁 없었어. 너희들 입증해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덩달아지 더하죠. 만도하고 있는 물론 그런 상황이죠. SK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네. 문자 메시지가 아니군요. 저기 누구죠? 최 회장 만나러 와가지고 그 부회장이 그 부사장이 와가지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네네네. 며칠 있다 나가시 왕 회장이 그 교도소에서 숙제. 나눈 대화 녹취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 그 숙제도 SK 측에서는 야 그게 K재단이 아니라 우리 그 경제 살리기 그거야. 암호니까요. 예. 예. 우리 회장 출감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하이닉스에다 엄청나게 투자했잖아. 그 네.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특검이 사실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김 교수님. 예. 짧게 그런데 이제 이 영장 기각이 대통령 탄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서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예.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심판하고 있는 5가지 유형 중에 이 뇌물죄는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한 종목에 한 종목에 거죠? 해당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판단 제 첫 번째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인인 최순실에게 위임했다라는 네. 국정농단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은 혐의를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뇌물죄가 무죄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따라서 네. 대통령 탄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특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겠지만 이 모든 부분들에서 사실 좀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냈던 이 모든 돈들까지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던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냈던 돈과 그리고 비덱스포츠를 통해서 최순실 씨와 정유라 네. 씨한테 지원하려고 했던 것들은 분명히 분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방향에도 약간의 조정과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 아침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 그런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탄핵 속주 사유를 바꾸겠다. 예.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대통령 뇌물죄 성립 여부, 직권남용 뭐 이런 부분들. 헌법 위반이 지금 4가지 항목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런 부분들보다 뭐 언론 출판 자유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라든지 그런 생명권, 헌법 위반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 탄핵 재판을 끌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예. 밝혔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이나 뭐 뇌물죄, 뭐 유무죄 여부는 상관없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 지금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그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제 곧 마무리가 현장에서 보니까 될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